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Deep Learning Framework for Character Motion Synthesis and Editing이라는 논문이고 2016년에 시그라프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인데요. 이제 이 논문이 데이터 드리븐 방식으로 모션을 합성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문이기 때문에 먼저 데이터 드리븐 모션 합성 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모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구축을 하고 해당 모델로부터 모델 구축에 이용된 모션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실적이고 새로운 모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드리븐 방식을 이용을 할 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먼저 장점은 하이레벨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자연스러운 모션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애니메이터가 키프레임처럼 이제 디테일이 요구되는 로우 레벨의 인풋을 주지 않고도 캐릭터의 이동 경로나 아니면 캐릭터의 주요 조인트의 이동 경로 같은 비교적으로 주기 쉬운 하이 레벨의 인풋만으로도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이 데이터 드리븐 방식을 이용을 하면 모션 데이터에 대해서 직접 전처리 작업을 해줘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연스러운 모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모션 데이터의 전처리 작업에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직접 힘을 많이 쏟아야 되고 따라서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데이터 드리븐 방식의 이런 한계를 지적하면서 모션 데이터를 전처리하지 않고도 하이레벨 컨트롤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모션 합성이랑 모션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딥러닝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논문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바닥에 선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선을 트래젝토리로 따라가는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릴레이티드 웍스인데요. 모션 합성을 할 때 이제 대표적인 방식으로 커널 기반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커널 기반 방식으로 모션을 합성한다는 것은 이미 캡처되어 있는 데이터를 블렌딩 시켜서 모션을 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으로 모션을 합성하는 이전 연구들의 경우에는 모션이나 포즈를 인터폴레이션 시킬 때 그 인터폴레이션에 이용되는 모든 모션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을 해두고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 문제로 블렌딩 시킬 수 있는 모션의 수가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본 연구는 이런 메모리 관련 제약이 없고 아주 큰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구축을 할 수 있어서 기존 연구들에 비해서 확장성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하이레벨 인스트럭션을 인풋으로 받아서 인스트럭션에 맞게 모션 시퀀스를 합성하는 인터랙티브 캐릭터 컨트롤 관련 연구들을 보면 기존의 연구들은 동일한 클래스의 모션들을 블렌딩 시켜서 연속적인 모션을 합성을 했는데 따라서 미리 모션 데이터를 자르고 어떤 데이터인지를 분류하는 전처리 작업이 필요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본 연구는 별도의 전처리 작업을 거치지 않고 제공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모션을 블렌딩 시켜서 모션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 애니메이션 분야의 딥러닝을 적용한 연구들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모션 데이터의 특징을 학습하고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모션들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이 2016년 논문이라서 지금이랑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우선 이 논문을 기준으로 이전 연구들을 보면 기존 연구들은 타임 시리즈 방식으로 모션을 합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타임 시리즈 방식은 모션을 합성을 할 때 첫 번째 프레임부터 순차적으로 모션을 합성을 하는데 이렇게 합성된 모션의 경우에는 특정 프레임을 수정을 하면 뒤에 있는 프레임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 제작을 할 때는 좀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모션 시퀀스를 한 번에 병렬로 합성을 하기 때문에 애니메이터가 전체 시퀀스를 한 번에 보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부분적으로 마이너한 수정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할 때 이 방법이 적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본 논문의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버뷰는 다음과 같은데요. 그 네트워크가 크게 3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이레벨 파라미터가 인풋으로 들어오면 이 붉은색 박스로 표시된 네트워크는 이 하이레벨 파라미터로부터 모션 합성에 도움이 되는 파라미터들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풋으로 들어온 이 하이레벨 파라미터에 붉은색 네트워크에서 계산된 파라미터가 추가된 형태로
이 노란색 박스로 표시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네트워크는 그 인풋으로 주어진 파라미터에 맞게 모션을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록색 박스로 표시된 네트워크는 합성된 모션이 그 인풋 파라미터에 더 정확하게 들어맞도록 모션을 수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인풋이 오른쪽에서 들어와서 최종적인 아웃풋을 내는 형태인데 네트워크 설명은 왼쪽에 있는 네트워크도 이렇게 진행 방향이랑 반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설명 전에 이제 학습에 이용한 모션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데이터는 CMU 모션 데이터와 내부적으로 캡처한 모션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처리했습니다. 본래 모션 데이터는 조인트의 각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3D 포지션의 형태로 변경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조인트들의 포지션은 바닥에 프로젝션된 루트 포지션 값을 기준으로 로컬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캐릭터의 어깨 조인트들이 만드는 벡터랑 이 엉덩이 조인트들이 만드는 벡터의 평균을 구하고 이 평균 벡터를 Y축이랑 외적을 시켜서 캐릭터의 포워드 디렉션을 학습 데이터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트랜슬레이셔널 벨로시티랑 로테이셔널 벨로시티도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캐릭터의 왼발이랑 오른발의 힐 조인트랑 토 조인트가 각각 바닥에 닿아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라벨까지 학습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킬 때 모션 클립들이 반드시 동일한 길이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닌데 동일한 길이로 구성을 하면 학습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모션 데이터를 240프레임 단위로 자르고 이때 절반에 해당하는 120프레임씩 중첩이 되도록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 샘플 하나의 디멘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모션 매니폴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보면 관절들이 무한히 회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할 수 있는 각도에도 제한이 있고 아니면 실제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려면 이동하는 속도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캐릭터로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모션 중에서 실제로 사람에 맞는 유효한 모션으로 분류되는 범위는 작은 서브스페이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효한 모션들로만 이루어진 작은 서브스페이스를 모션 매니폴드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네트워크에서 히든 유닛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바로 모션 매니폴드인데 이렇게 매니폴드 범위 안에 있는 모션들은 유효한 모션들인 반면에 이렇게 범위 밖에 있는 모션들은 모두 유효하지 않은 모션들에 속합니다. 모션 매니폴드를 구축하는 이 네트워크는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논문의 피규어를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이 풀어서 볼 수 있고 이제 오토인코더는 일반적으로 인코더랑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코더는 모션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데이터 안에 있는 중요한 피처들을 압축된 형태의 히든 유닛으로 추출을 하고 디코더는 반대로 추출된 피처로부터 데이터를 다시 원래 형태로 리컨스트럭션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우스가 하나도 안 보이고 있었네요. 그리고 디코더는 반대로 추출된 피처를 다시 리컨스트럭션하고 압축된 모션 데이터에 해당하는 이 히든 유닛이 바로 모션 매니폴드에 해당합니다. 네트워크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네트워크에서 컨볼루션 연산이 일어나는데 논문에서는 1D 컨보를 이용을 했습니다. 2D 컨보의 필터가 이제 상하 좌우로 이동을 하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하는 반면에 1D 컨보는 데이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면서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인풋 데이터의 패치만큼 인풋 데이터에서 필터의 크기만큼 패치가 결정이 되고 이제 이 패치랑 필터의 밸류들끼리 컨볼루션 연산이 일어나서 이렇게 아웃풋이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CNN을 적용했을 때는 아웃풋으로 나오는 피처 맵을 통해서 이미지의 어떤 위치에 그 필터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1D 컨보를 했을 때에는 어떤 타이밍에 이 필터가 존재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걸 모션 데이터에 적용해서 시각화한 거를 보면 먼저 모션 데이터 속에 이제 캐릭터의 포즈가 각각 벡터로 변환돼서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가면 필터가 템포럴 도메인을 기준으로 옆으로 옮겨가면서 원디 컴브 연산을 진행을 해서 다음 레이어에 히든 유닛을 생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네트워크 구조로 넘어가서 이제 이 오토인코더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웨인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원디 컴보 연산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연산을 한 다음에는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맥스플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그러니까 연속하는 두 히든 유닛을 묶어서 그 중에 이 둘 중에 더 큰 값을 가지는 히든 유닛의 값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는 방식으로 원디 맥스플링을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렐러를 적용하면 인코더의 동작이 끝이 나고 다음으로 디코더 부분을 보면 디코더는 인코더의 과정을 반대로 진행을 하는데 디코더는 이제 히든 유닛을 인풋으로 받아서 바이어스를 뺀 다음에 웨인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컨볼루션에 이용되는 웨인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에서 이용한 웨인 매트릭스를 시간축에 대해서 반전을 시키고 앞에 있는 두 개의 디멘션에 대해서 트랜스포즈를 시킨 형태로 만들어서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 플링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이렇게 히든 유닛 하나가 비지블 유닛 두 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플링 연산 자체가 인버스가 될 수 없는 연산이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두 가지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용을 했습니다. 먼저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킬 때에는 이렇게 인접한 두 개의 히든 유닛을 두 개를 묶어서 플링된 값을 넣어줄 히든 유닛을 랜덤으로 선택한 다음에 해당 위치에 랜덤으로 선택된 위치에 값을 넣어주고 선택되지 않은 프레임에 대해서는 0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학습이 끝나고 이제 이 모델을 이용을 할 때에는 두 개의 히든 유닛에 모두 같은 풀링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오토인코더의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리컨스트럭션 에러랑 스파시티 컨스트레인트로 나뉘는데 먼저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에서 이 오른편 수식은 인풋으로 들어온 모션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거쳐서 리컨스트럭션 된 텀입니다. 그래서 이 에러 텀은 리컨스트럭션 된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를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나타내고 이 오른쪽의 스파시티 컨스트레인트는 디코더에서 데이터를 복원을 할 때 이용되는 최소 히든 유닛의 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에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이 세타 값이 업데이트되고 학습을 시킬 때는 아담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롭아웃 는 0.2로 세팅을 했고 15에폭에 대해서 6시간 동안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이 오토엔코더를 이제 학습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런 필터가 학습이 되는데 필터의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세로는 디멘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필터를 보면 대부분의 값이 이렇게 초록색 값들이 0으로 이루어진 값인데 그래서 필터가 스파스하게 0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특정 파란색 부분만 웨이 값이 들어있는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움직일 때 서로 연관이 있는 조인트들의 웨이트이 이렇게 같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걸 통해서 시간축에 대해서 각 조인트들의 컨티뉴어스한 연관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은 이 오토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모션 데이터를 학습을 했고 다음으로는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유저로부터 주어질 하이 레벨 파라미터와 이 모션 데이터 사이의 리그레션을 학습을 합니다. 네트워크의 오퍼레이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풋으로는 하이 레벨 파라미터가 들어오고 네트워크는 3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연산 자체는 오토인코더랑 유사하게 각 레이어에 대해서 원디 컴보 연산을 하면서 필터를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텀은 이 네트워크가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지는 태스크 스페시픽 오퍼레이션으로 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피드포드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때는 앞에서 학습한 오토인코더의 파라미터들은 모두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로 이 피드포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만 학습을 시킵니다.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텀은 리그레션에 대한 민 스퀘어드 에러를 나타내고 두 번째 텀인 스파시티 텀은 리그레션이 일어날 때 활성화되는 히든 유닛의 최소 수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오토인코더를 학습시킬 때랑 다른 점이 오토인코더는 그러니까 모션 종류에 상관없이 큰 모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했는데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랑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학습을 시킵니다. 따라서 오토인코더를 학습을 시킬 때보다 학습 시간도 훨씬 적게 걸렸고 200에폭에 대해서 1시간 동안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이 피드포드 네트워크로 모션을 합성했을 때의 결과물인데 보시면 캐릭터가 특정 타이밍에 스텝을 취하지 못하고 이제 땅 위를 떠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걸 앰비귀티 프로블럼이 발생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다른 모션들이 동일한 트래젝토리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 경로가 주어졌을 때 이 경로를 따라서 천천히 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뛸 수도 있는 것처럼 주어진 하이레벨 파라미터에 대해서 동작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지나면서 이 여러 개의 모션들이 중간 형태를 지니게 돼서 결과적으로 캐릭터가 이렇게 바닥 위를 떠다니는 모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레벨 파라미터를 전신 모션에 리그레션 시키는 태스크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인데 모든 모션에 대해서 제네럴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없고 어떤 하이레벨 파라미터가 주어졌는지랑 태스크로 주어진 모션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솔루션을 이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모션인 로코모션 태스크에 대해서 이 앰비귀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요. 여러 테스트를 해본 결과 발이 땅에 언제 닿는지를 나타내는 풋 컨택 타이밍 정보를 추가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래젝토리가 주어지면 자동으로 이 트래젝토리에 대한 풋 컨택 타이밍을 추가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킵니다. 크게 두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먼저 트래젝토리가 주어지면 이 트래젝토리로부터 각 프레임에 해당하는 컨택 듀레이션이랑 컨택 프리퀀시 파라미터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된 파라미터로부터 발이 땅에 닿을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바이너리 스퀘어 웨이브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스퀘어 웨이브가 이제 앰비귀티 프로블럼을 해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해야 하는 거는 인풋으로 주어지는 커브가 컨택 프리퀀시를 컨트롤하는 이 오메가랑 컨택 듀레이션을 컨트롤하는 이 타우에 대해서 리그레션 할 수 있도록 이 붉은색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일단 모션 데이터로부터 오메가랑 타우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파라미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션 데이터에서 그 발의 높이랑 속도를 이용을 해서 풋컨택 여부가 라벨링돼 이 풋컨택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예시로 이게 만약에 왼발의 힐 조인트에 대한 풋컨택 정보라고 했을 때 이렇게 0으로 표시된 프레임은 컨택이 일어나지 않은 프레임을 의미하고 1로 표시된 프레임은 컨택이 일어난 프레임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 오메가 자체는 특정 프레임에서 조인트의 각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i는 i번째 프레임에서 조인트의 각도를 나타내는데 이때 각 프레임에 대해서 오메가 값을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전 프레임으로부터 각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변화량을 구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i는 이렇게 첫 번째 프레임부터 i번째 프레임까지 각도의 변화량들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i가 5번째 프레임일 경우에는 이렇게 0번째 프레임, 첫 번째 프레임부터 각 프레임의 앵글 변화량을 계산을 해서 해당 프레임의 최종적인 각도를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앵글의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변화량은 다음과 같은 식을 가집니다. 왼발과 오른발의 힐 조인트랑 토 조인트가 모두 각각 이제 컨택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을 텐데 이 4개의 조인트들의 컨택이 되어 있는 프레임 수의 평균이 바로 LI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를 이 LI로 나눈 값이 바로 델타 오메가 값이 됩니다. 예시로 LI 값이 7이라고 했을 때
이 구간 동안 이제 각 프레임의 델타 오메가는 7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의 앵글 값을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앵글의 변화량을 계산을 해서 학습을 시키면 풋스텝의 프리퀀시를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결과적으로 캐릭터가 커브를 지나는 지점처럼 그 스텝 수가 좀 더 증가해야 하는 지점에서는 스텝 수가 증가하도록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왼발 오른발에 대해서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풋 컨택 인포메이션이 왼발에 대한 게 있고 오른발에 대한 게 따로 하나 있고. 네, 왼발에 힐이랑 토 조인트 이렇게 두 개 있고 오른발도 힐이랑 토 조인트 두 개가 있어서 총 원래는 이제 네 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풋 컨택 인포메이션이 0과 1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왼발 오른발 합친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 이 예시는 왼발에 대한 것이고 똑같은 게 오른발에 대해서 하나 더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아니면 지금 이게 왼발 오른발 정보가 같이 들어있는 거야? 이제 이 정보는 왼발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조인트의 움직임을 사인 웨이브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각도가 더해지면서 이 사인 웨이브의 주기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컨택 듀레이션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인 이 타우를 구해야 하는데 계산식은 이렇게 되고 먼저 기호를 보면 이 UI 값은 발이 제가 PPT를 잘못 만든 것 같은데 원래 UI 값은 발이 올라가 있는 프레임이라서 이 0의 지점들이 UI가 되는 거고 DI는 발이 땅에 닿아 있는 프레임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1의 자리들이 DI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이 땅에 닿아 있을 때부터 떨어졌다가 다음 이렇게 닿기 전까지가 한 가이트 사이클을 의미를 하는데 이 i번째 프레임이 속해 있는 한 가이트 사이클에 대해서 발이 땅에 붙어 있는 비율을 구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프레임 i에 대한 타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시 그림에서 타워 값을 구해보면 코사인 14분의 6파이라서 0.2 정도의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시 그림으로는 이렇게 타워 값이 표현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모션 데이터에 각 프레임마다 양발의 힐 조인트랑 토 조인트 그래서 총 이렇게 왼발의 힐 조인트, 토 조인트, 오른발의 힐 조인트, 토 조인트 이렇게 해서 4개의 조인트에 대해서 각각의 타워 값을 4개를 구하고 델타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조인트에 대해서 하나의 동일한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로코모션 패스에 대해서 각 프레임에 대한 오메가랑 타워를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네 개의 조인트에 대해서 하나의 오메가를 구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아까 LI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 얘가 지금 왼발의 힐 조인트에 대한 정보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닿아 있는 이 구간을 LI로 하는 게 아니라 4개의 조인트에 대해서 4개의 조인트 다 이렇게 닿아 있는 지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다 프레임이 똑같은 수의 프레임 동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4개의 조인트가 다른 프레임 수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4개의 조인트에 대해서 평균을 낸 값이 LI입니다. 그래서 4개의 조인트가 모두 동일한 LI 값을 갖고 따라서 이 동일한 구간 동안 LI분의 파이의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답변이 됐나요? 무슨 값의 평균이에요? 각각의 조인트가 이렇게 땅에 닿아 있는 프레임 수에 대한 평균 값이요. 땅에 붙어 있다는 거는 뭐 포지션을 고려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땅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때는 그 조인트의 포지션이랑 속도를 측정을 해서 특정 threshold 이하일 때 땅에 닿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거 오메가 i라고 돼 있는 게 i가 이제 컨택트 된 게 여러 번이니까 그거에 대한 i인가요? 여기서 i는 프레임 번호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오메가 i를 구할 때 그 i랑 i-1이랑 델타 해가지고 다 더하잖아요, 식에서.
네네. 근데 거기서 i가 어떤 거였는지. 여기서 이 i요? 네네네. 이거는 프레임 수를 의미를 하는데, 네, i는 프레임 범위인데. 이해가 됐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질문을 네, 이해를 못했나요? 두 발이 닿아 있는 프레임들의 평균을 낸 게 오메가라고요? 그게 li요. 오메가는 조인트의 각도이고, 이제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갈 때 오메가의 변화량이 얼마인지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변화량을 구할 때 li가 이용이 됩니다. 일단 네. 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 로코모션 패스랑 방금 구한 파라미터들 사이에 리그레션이 일어나도록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로코모션 패스는 이제 모션 데이터에서 루트 조인트를 바닥에 프로젝션 시켜서 얻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기본적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이며 두 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고 마찬가지로 각 레이어에서 컨볼루션 연산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학습이 끝나면 이 네트워크는 인풋으로 트래젝토리가 주어졌을 때 컨택 듀레이션이랑 컨택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오메가랑 타우를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된 파라미터로부터 인풋 트래젝토리의 컨택 타이밍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해진 오메가랑 타우를 이용을 해서 컨택 타이밍을 나타내는 스퀘어 웨이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개의 조인트에 대해서 스퀘어 웨이브를 구하는 식은 각각 이렇게 나타내어지는데요. 이 식에 오메가랑 타우를 대입을 하면 이런 스퀘어 웨이브를 4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퀘어 웨이브를 만드는 식을 보면 오메가랑 타우 말고도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보이는데 이 파라미터들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더 아티스틱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가한 파라미터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아까 예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계산된 오메가랑 타우에 대해서 스퀘어 웨이브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주황색 웨이브가 나오고 여기서 타우는 컨택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트레시홀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우 이상의 값들이 이제 컨택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결과 영상을 보시면 이 결과 영상은 두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모션을 합성한 결과물인데 캐릭터가 뭐 땅 위를 떠다니거나 아니면 특정 타이밍에 컨택이 잘 일어나기 땅 위를 떠다니지 않고 특정 타이밍에 컨택이 잘 일어나기는 하는데 종종 슬라이딩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트래젝토리를 정확하게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서 캐릭터가 트래젝토리를 더 정확하게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모션 에디팅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발표 초반부에 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서 자연스러운 모션들로만 이루어진 모션 매니폴드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네트워크로부터 합성된 모션을 인풋 트래젝토리에 더 적합한 모션으로 수정을 할 건데 수정을 할 때 자연스러운 모션들로만 이루어진 매니폴드 위에서 수정이 일어나도록 해서 수정된 후에도 여전히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이 모션 에디팅의 큰 컨셉입니다. 이 모션 에디팅 과정은 매니폴드를 이루는 히든 유닛에다가 로스 펑션 역할을 하는 컨스트레인트를 부여를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모션 스타일라이제이션에도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히든 유닛에 총 3개의 컨스트레인트를 적용을 하는데 각 컨스트레인트의 수식을 풀어서 설명을 하지는 않고 어떤 역할을 하는 컨스트레인트인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지셔널 컨스트레인트인데 이 컨스트레인트의 역할은 특정 조인트의 로컬 벨로시티랑 글로벌 벨로시티 사이의 차이를 좁혀서 로코모션 태스크에서는 이제 풋슬라이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본 랭스 컨스트레인트로 리컨스트럭션 된 모션에서 두 조인트 사이의 거리랑 이제 리컨스트럭션 되기 전에 원본 캐릭터의 본 길이를 비교를 해서
캐릭터의 각 본들의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하는 컨스트레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래젝토리 컨스트레인트는 인풋으로 들어온 트래젝토리랑 최종 아웃풋으로 나온 모션의 트래젝토리 사이를 최대한 줄여서 캐릭터가 인풋 트래젝토리를 최대한 정확하게 따라가도록 하는 컨스트레인트입니다. 이 각각의 이 세 개의 컨스트레인트들이 합쳐졌을 때 합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매니폴드 위에서 모션 에디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 영상을 보시면 이제 모션 에디팅까지 마친 최종 결과물은 다음과 같은데요. 주어진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풋슬라이딩이 발생하지 않고 캐릭터가 트래젝토리를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이제 유저 인풋으로 로코모션 트래젝토리가 주어졌는데 로코모션 말고도 이렇게 손목이나 발목 조인트에 트래젝토리를 인풋으로 주고 거기에 맞게 뭐 발차기나 펀칭 모션으로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캐릭터의 손목이랑 발목이 인풋 트래젝토리를 잘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군중 씬을 위한 모션을 합성할 때에도 10초 길이의 씬을 만드는데 5초 만에 모션 합성이랑 수정이 모두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모션 에디팅을 진행을 할 때 히든 유닛에 코스트 펑션을 줘서 에디팅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언급한 컨스트레인트들 말고도 추가적으로 다른 컨스트레인트를 줘서 에디팅이 더 다양하게 일어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앞에 나온 영상에서는 캐릭터의 손이 계속 스핀하도록 코스트 펑션을 준 결과물이고 아니면 이렇게 캐릭터가 공을 잡고 가도록 코스트 펑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결과물은 모두 엔비디아 지포스 GTX 660과 티아노로 이용을 해서 뽑은 결과물입니다. 각 결과에 대한 컴퓨테이션 타임을 보시면 시퀀스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씬 안에 캐릭터 수가 많아지더라도 아주 빠르게 모션을 합성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씬에 많은 캐릭터가 등장해도 모든 캐릭터에 대해서 병렬로 애니메이션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분종 씬에서도 아주 잘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 작업 없이도 높은 품질의 애니메이션을 합성할 수 있게 하고 하나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모션 합성이랑 수정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모션을 합성할 때 병렬로 모션이 한 번에 합성이 돼서 합성이 되는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미테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인풋이 들어왔을 때 해당 인풋에 대응하는 아웃풋이 여러 개면 그 아웃풋들이 평균화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앰비규이티 문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사용자가 입력을 줄 때 그 인풋 파라미터를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앰비규이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파라미터를 필요로 했었는데 이런 추가적인 파라미터를 유저가 직접 주거나 아니면 이제 논문에서 한 것처럼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줘야 한다는 점을 리미테이션을 언급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 오토인코더 네. 말씀하시죠. 학습할 때 인코딩, 오토 인코딩 하는 부분에서 열 몇 시간 했고 태스크 하는 부분에서 1시간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그 오토 인코딩 할 때 한 번 해놓고 그 다음에 태스크가 주어질 때마다는 1시간씩 더 추가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태스크가 바뀔 때마다? 네, 맞습니다. 오토인코더는 다시 학습을 안 하고 나머지 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만 태스크에 맞게 학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태스크로 학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 또 다른 태스크를 주고 싶다고 하면 태스크에 의해서 바뀐 웨이트 밸류들만 리셋을 시키고 다시 그냥 학습을 하고 이런 모양이 되는 건가? 네네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 2개인가? 앞에 전에 표 보여준 질문 하나 간단한 거 하나 더 있는데 여기 하나 더 그래서 여기서 또 뭐였더라? FPS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막 3천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혹시 왜 인사이트가 있어? 어, 혹시 이 여기 보면 FPS랑 FPS가 워킹 같은 경우에는 막 3천이 넘어가고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200이고 막 이런데 어 어, 이게 모션이면 그냥 모션일 것 같은데 한 10배씩 막 차이 나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나 해서 그러니까 이유에 대한 혹시 인사이트가 있나 해서 어,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봐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혹시 미니마이제이션을 온라인으로 하는 건가요? 그래서 FPS 차이가 나는 건가? 미니마이제이션 온라인으로요? 네, 그러니까 뭔가 태스크마다 그 옵티멀 밸류가 다를 테니까 그거를 컴퓨트하면서 걸리는 시간 때문에 저 FPS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제 생각이 틀린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오, 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지? 그 FPS가 많이 차이가 나는 네, 태스크마다 차이가 큰 이유. 왜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듀레이션이 막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한데 듀레이션이 길고 하면 뭐 런타임으로 돌리고 하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할 것 같은데 또 포스트 컨텍까지 고려하고 근데 그럴 것 같은데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FPS가 되게 작고 워킹 같은 경우는 FPS가 훨씬 더 커서 이게 왜 그럴까가 궁금해서 혹시 읽다가 보는 인사이트가 논문 읽다가 잡힌 게 있나? 이제 그런 질문이었지. 혹시 저 태스크 막 펀치 키기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모디파이를 해주지 않나요? IK 같은 거? 그 이제 펀칭 이런 거는 할 수 있다고 결과 영상에서 언급을 했고 논문의 텍스트로 언급되지는 않았거든요. 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 별도 수정 사항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그 지금 그러니까 이 코드 보면은 이 논문 코드 막 저 파트 있더라고요. 그 히든 스페이스에서 약간 에디팅하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 폼은 돌면서. 근데 뭔가 펀치 키킹 이런 거는 딱 그 위치가 정해지니까 왠지 그 폼은 돌면서 그 정확하게 거기에 가도록 히든에서 에디팅 했을 것 같고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해요. 예측입니다. 제가 말했던 게 맞는 것 같네요. 그 온라인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돌린다는 게.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사실 거기에 질문 끝나셨나요, 교수님?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 혹시 성현이 질문할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오토인코더 혹시 왜 디코더랑 인코더랑 같은 웨이트 쓰는지 왜 같은 웨이트를 사용하는지요? 아시나요? 같은 웨이트를 사용하 그 역연산을 하잖아요. 네. 그 왜 그렇게 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이제 이렇게 반대로 하는 연산 자체가 그러니까 컨볼루션을 역으로 하는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인코더에서 컨볼루션 연산을 했고 그 반대로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해야 되니까 웨이즈를 이렇게 단순히 트랜스포즈 시킨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역으로 컨볼루션을 하기 위해서. 근데 질문이 그게 이게 아니에요. 디멘션을 뒤집은 걸 썼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웨이트를 그대로 썼다는 걸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디멘션을 뒤집은 거고 웨이트 자체를 그대로 썼다고는 이해를 안 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면은 그 바이어스 빼고 네. 결국 그 네트워크가 배우는 거는 거꾸로 연산하는 걸 배우는. 네.
그래서 오토인코더 역할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온 거를 다시 리컨스트럭션 시켜서, 그러니까 시키는 게 이제 오토인코더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 제가 발표한 논문은 2016년 논문이고, 이 오토인코더 모델에 대해서 2015년 논문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는 훨씬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설명하기로는 이제 인코더에다가 그러니까 모션을 그대로 이제 복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노이즈를 줘서 그 노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인풋 데이터를 복원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인풋 모션을 주고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복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노이즈를 줘서 그 노이즈가 껴있는 모션 데이터를 복원을 하는 걸 학습을 합니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질문 몇 가지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약간 이거는 논문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좀 제너럴한 건데 2016년 논문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5년이 거의 지난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 여기 분야로도 많은 논문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트렌드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는 게 있다면? 그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부분은 논문 더 많이 찾아보고 많이 읽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질문은 약간 그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네. 조금 의아했던 게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랑 IK 푸는 거랑 이게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 마지막 그래가지고 네트워크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지막 약간 포스트 프로세싱 하는 단계에서 네네. 일단 논문에서 IK를 적용했다고 그러니까 IK 적용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았고, 이제 결과 영상을 보면 IK 적용한 거랑 이 네트워크 적용한 거랑 비교해 놓은 영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발표에 넣진 않았는데 IK를 적용했을 때보다 이 네트워크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물이 훨씬 더 좋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파트가 어디서 나온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본 컨스트레인을 걸어주잖아요. 네. 그 뭔가 미니마이제이션 할 때 네. 그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저희가 되게 그러니까 정제된 데이터를 오토인코더로 학습을 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픽스된 다 본 랭스이니까 그거에 맞는 아웃풋이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안 나오는 게 좀 안 나왔으니까 저걸 넣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안 나올지가 좀 의문이 들어요. 당연히 픽스된 본 길이의 모션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하신 시점이 이제 이 두 네트워크를 통과했을 때의 결과물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단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게 사실 되게 컴플렉스한 것 같은데 오토인코더를 학습했을 때는 되게 정제된 데이터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로 학습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그 데이터들이 다 본 랭스가 같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 클립에 있는 본 랭스랑 다른 클립에 있는 본 랭스랑 같을 것 같은데 그게 같으면 사실 오토인코더에서 구축된 매니폴드에서는 되게 컨스트레인된 어떤 휴먼 모션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본 길이가 같은 모션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뭔가 네. 네트워크가 결국 이걸 통과하면서 저기로 추정하게 돼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본 랭스 컨스트레인을 주니까.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게 조금 의문이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션 데이터, 정상적인 모션 데이터로만 학습을 해서 매니폴드를 구축을 했으니까 이 오토인코더 안에 있는 모션 데이터는 모두 다 본 길이가 동일한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과정을 하는 이유는 이 두 개의 네트워크를 통과를 시켰을 때의 결과물에 대해서 에디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디팅을 할 때 이 정상적인 모션들로만 이루어진
오토인코더의 결과물을 이용을 하는 거라서 이 두 네트워크를 통과했을 때에 대한 결과물은 본 랭스 길이가 정확하지도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네트워크는 이 인풋 파라미터로부터 생성된 모션을 결과물로 내기 때문에 본 길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다른 목적을 맞추려다 보니까 본 길이가 깨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쪽을 인포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엑스트라로 다시 본 길이도 맞춰주세요라고 해줘야만 그것도 최대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주는 거지. 옵티미제이션에서. 그 인풋으로 포지션이 들어가지 않나요? 로테이션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 나오면서 정확히 그 본 랭스가 유지되면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맞네요. 인풋이 트래젝토리가 아니라 뭐 조인트 포지션이에요? 아니요, 인풋은 트랙토리가 맞고 그러면 그건 무슨 소리지? 그 매니폴드에서 배운 게 네, 그 각 조인트의 포지션 값들이라서 그 네. 뭔가 그런 디멘션이 굉장히 큰 그런 모든 조인트에 대해 본이 항상 똑같이 나오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학습을 시키는 거라서 저는 그래서 본 랭스를 추가적으로 좀 더 잡아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저 매니폴드 안에서 본 랭스가 다른 데이터도 생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네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게 내추럴 매니폴드 안에 있다는 거고요. 완벽하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매니폴드에서 벗어나면 달라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매니폴드 안에 만약에 정확히 딱 안착한다면 내추럴한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되게 재밌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스타일겐을 하는데 이제 스타일겐도 그 레이턴 스페이스라는 걸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항상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 내추럴한 매니폴드 안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학습된 매니폴드 안에서는 되게 좋은 결과를 주고 뭔가 다운스트림 스태티크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에디팅을 하잖아요. 그 스타일겐도 에디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가 되게 잘 되는데 이제 그 매니폴드 안으로 바깥으로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조금씩 안 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뭔가 되게 비슷한 문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는 것 같네요. 뭔가 좀 잘 매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아마 연구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게 그냥 간단한 방법이 이 본 랭스를 맞춰주세요라고 익스플리시트하게 컨스트레인트를 주면 이게 가장 쉽게 가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다른 주어진 조건들을 맞추려다 보니 그냥 혜민이 말한 것처럼 포인트 하나하나의 위치는 최대로 잡아주려고 하지만 그것들의 관계들은 명확치 않을 수 있어서 본 랭스가 그냥 깨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쪽을 최대로 맞추려고 옵티미제이션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인포스 하고 싶은 거는 엑스트라로 컨스트레인트를 더 넣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에디팅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되는데 뭔가 앞으로 뭔가 더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방향에서는 뭔가 다른 약간 겐 베이스 메소드를 좀 잘 참조해 보면 훨씬 더 좋은 거를 그러니까 이런 뭔가 스텝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약간 바이패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 드렸던 겁니다. 이 네트워크가 하나의 캐릭터에 대해서만 동작하는 네트워크라고 하면 잘 매니폴드를 학습을 했다면 이 본랭스 컨스트레인트가 안 들어가도 결국엔 다 학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가 논문에 있나요? 그, 어, 어,
그러니까 이 매니폴드 안에 죄송한데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하나의 캐릭터, 모든 본랭스가 동일한 캐릭터에 대해서만 아. 동작하는 네트워크인지 아니면 이제 본랭스가 바뀌어도 잘 동작하는 네트워크인지. 아, 뭔가 여러 볼렌스가 다른 여러 개의 캐릭터에 대해서 고려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논문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내부적으로 캡처한 데이터를 이용을 할 때 그거를 어떤 캐릭터에 리타겟팅을 시켜서 이제 모션 매니폴드 학습에 이용한다고 한 걸 보니까 캐릭터 하나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킨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질문이 아닌데 네. 아까 그 원디 컨볼루션 해가지고 다음 프레임에 히든 레이어로 넘겨준다고 했잖아요. 네. 원디 컨볼루션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각 모션별로 그러니까 약간 뭐 아래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그 히든 레이어 개수는 모션별로 다 달라지나요? 모션별로요? 네, 저 H0부터 아. H8까지 저 고정인지 아니면 이제 필터 하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한번 원디로 다 쓸고 지나가면 히든 유닛 하나가 생기는 거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히든 유닛의 개수는 필터의 수만큼 생긴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모든 모션은 고정이에요? 모든 모션이요? 네, 그 뭐 펀치랑 로코모션이랑 킥이랑 이제 논문에서는 로코모션에 대해서만 기술을 해놨고 펀치랑 키킹에 대해서는 어떤 디멘션을 이용했고 이런지는 하나도 기술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모션마다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타임 윈도우 느낌으로 봐도 되는 거죠. 앞뒤로 몇 프레임 고려해서 네네. 그러면은 아까 그 모션별로 그 FPS 다르다는 거는 이게 타임 윈도우가 다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안 그려지는 게 그럼 제가 아티스트면은 이걸 이용해서 모션을 만들고 싶으면 제가 준비해야 되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이제 로코모션 태스크에 대한 모션을 만들고 싶으면 이제 캐릭터가 이동해야 되는 경로를 바닥에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네트워크를 거쳐서 그 이동 경로를 따라가는 캐릭터 모션이 합성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럼 3D 포지션에 뭐 시퀀셜한 3D 포지션 어레이일까요? 제공 형태가요? 네, 3D 포지션 어레이로 집어들면은 모션이 나온다. 이렇게 봐도 돼요?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 구조는 모르겠지만 그런 포지션 값을 연속으로 주면은 트레젝토리가 되니까 그렇게 줘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시현 오빠 질문 있나요? 네, 그 질문이 3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까먹었고요. 네. 그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 까먹어서. 네. 그 하나는 그 인풋과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인풋은 방금 이제 형국이 형 질문으로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그럼 아웃풋이 네. 이 조인트 로테이션인지 아니면 포지션인지 그게 좀 헷갈리는데 뭐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죠? 로테이션이면은 그냥 관절만 움직이면 되니까 본 렌스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포지션이라서 이걸 해주는 건지 그게 조금 헷갈립니다. 뭐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뭔가 홀드는 다 포지션 기반으로 했던 것 같은데. 포지션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네. 로테이션이면 사실 본 랭스 그런 컨스트레인이 없을 것 상관없는 같아요. 거지. 그걸로 봐서 포지션인 게 확실한 거지. 그리고 로테이션이면 더 멋진 캐릭터로 데모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이걸 바로 애니메이션에 적용하면은 포지션만 맞추니까 막 그 손이 막 돌아가 있거나 뭐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아까 네.
LI랑 WI 얘기했던 슬라이드에서 네. 파이로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적용되는 게 왼발의 그 발 뒤꿈치랑 발가락이랑 또 오른발의 발 뒤꿈치랑 발가락 뭐 이렇게 4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평균 네. 내서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각각이 땅에 닿는 위치가 그 순서가 다를 수 있는데 그걸 평균 내서 주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게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이 4개의 조인트에 대해서 동일한 값을 줘야 이 4개가 따로 이동하지 않고 동일하게 그러니까 동일한 로테이션, 그러니까 동일한 각도만큼 변화량이 생긴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다 다른 이제 오메가 값을 줘버리면 다 다르게 이제 그 모션을 취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이제 다 동일한 값을 준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걸을 때 뭐 박자로 생각하면은 뭐 하나 둘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둘이 움직이는 속도가 비슷한데 하나 둘 하면서 약간 엇박으로 걸으면 왼발 오른발이 그러면 그걸 평균 내서 줬을 때 뭔가 이상하게 되지 무슨 않아요? 소리죠? 질문을 하기 전에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이거는 따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저기 아까 그 아티스트가 컨트롤 패스만 제공하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컨택트 인포메이션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트레젝토리만 주면 모션이 생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컨택 정보 같은 거는 이제 이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아티스트가 주는 트레젝토리에 따라서 그 컨택들은 자동으로 네트워크가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중간에 뭔가 파라미터 잘 설정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것도 아티스트 파라미터가 아니었나요? 그거를 이제 아티스트가 줄 때는 그 트레젝토리를 잘 줘야 된다는 의미로 설명을 드린 거였어요. 근데 이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아티스트가 트레젝토리를 줄 때 이렇게 선을 주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기준이 되는 거죠? 루트의 기준으로 이렇게 따라가라는 건지 아니면은 어디를 중심으로 따라가라고 주는 건지 그냥 아무데나 점 찍어서 준다고 막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게 바닥에서 이제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공중에다가 아무렇게나 해도 그걸 이렇게 따라가는 건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혹시? 죄송해요. 그러니까 일단 질문이 아까 루트를 네. 평면으로 이렇게 프로젝션 한다고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이 패스는 바닥에다가 주면은 이게 루트를 바닥으로 프로젝션 시킨 다음에 그거를 따라간다 요거인 것 같은데. 그럼 루트가 따라가야 되는 경로인 거군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네. 같아서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